안녕하세요. 행운빨 책다방의 김경록입니다. 신간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을 내신 이건우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두 번째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쓰신 책 중에서 제가 이렇게 눈에 들어온 문구 중에 하나가요. 돈까지 것 없어도 괜찮다는 배짱 이런 글을 쓰셨는데요. 저도 그런 배짱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돈의 중요성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이런 배짱을 가지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돈이 어쩌다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돈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 이렇게도 표현하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는 생각해. 돈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데 문제는 이제 그거를 이제 너무 욕심내서 본인이 이제 상할 정도로 뭘 한다면은 그것도 아쉬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 적정하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내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제일 취약한 점이 돈이에요. 그 돈이 뭐 가난해라 뭐 있어서 그 불편하다가 아니라 돈에 대한 개념이 내가 없어요. 근데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정신과를 했으니까 이제 스스로 반성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내가 돈을 필요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제 주로 학용품이잖아요. 그지? 뭐 노트, 뭐 연필, 지우개 이런 건데, 다 쓰고 나면 집에서 줘요. 그리고 지우개 없으면 또 지우개 주고. 그러니까 돈으로 내가 문방구에 가서 산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첫째 경험이 없죠. 그 다음에 학교에 이제 몰사감 같은 걸 가져가야 되는데 돈으로 만져본 기억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이제 봉투에 돈을 넣어가지고 봉해서 서무과에 갖다 주라 그러면 내가 서무과에 갖다 주면 거기서 또 영수증을 줘요. 그럼 영수증을 또 부모한테 갖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내가 모르고 자랐어요. 이건 부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부자도 아니지만은 부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나한테 그런 돈에 대한 교육을 안 시키는 거야. 예. 그 예를 들면 노트라도 사라고 돈을 얼마 주면 내가 그걸 가지고 문방구에 가서 노트 주세요, 요게 될 건데 그걸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자꾸 쌓이다가 보니까 돈에 대한 개념이 안 생겨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그런 돈에 대해서 물으면 내가 또 너무 부끄럽고 조언해 드릴 말이 없는데, 미래에서는 그런 재테크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거 너무 반갑더라고요. 읽어봐서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은, 그런 거는 따로 정말로 요즘 세월을 살자면 돈을 돌같이 봐서는 안 될 것 같아. 돈을 돈처럼 해야 되고, 내 생각은 돈도 자기를 사랑해줘야 나한테 붙지, 돈을 돌처럼 보는데 누가 가서 붙겠어요, 돈이. 내가 좀 우스갯소리지만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그 능력이 없어요. 그 노후의 행복의 뭐 인생 전체일 수도 있고요. 그 행복에 있어서 그러면은 돈은 필요는 하지만은 뭐 그게 반드시 집착을 해서 따라다니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예. 돈에 집착을 해서 네. 자기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요새 청문회 같은 거 하는 것도 보면 대부분 뭐 집을 사서 돈 재테크하려고 하다가 낙마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그거 아니라도 돈에 집착하다가 있는 것 가지고 잘 써도 얼마든지 생활할 사람들이고 행복할 사람들이 그건 놓치고 자꾸 이 집착에만 매몰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 돌보듯이 하라 이런 말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돈은 돈 같이 보고 어느 정도가 내게 이제 욕심이 없는 적정한 건가, 그걸 생각하면 좋겠어요. 김영석 교수님은 이제 연대 김영석 교수님, 예, 젊을 때 이제 참 어렵게 교수 월급 가지고 사느라 정말 어렵게 산 적이 있었다고 그러셨는데, 교수님도 혹시 똑같은 교수님을 하셨는데 어렵게 사신 적이, 돈이 궁하고 이런 적이 있으셨는지요? 내가 이제 돈에 대해서 궁하게 느껴진 거는 6.25 사변하고, 우리 집이 뭐 때문에 망했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때 뭐
국수 공장도 있고 뭐 떡 공장도 있고 또 무슨 공장도 있고 거기 중산층으로 잘 사는 편이에요. 그때는 하도 부유층이죠. 못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랬는데 6.25 사변이 나자 갑자기 몰락했어요. 집도 두 채나 있었는데 그거 뭐 어디로 날아가고 그래서 이제 그 내가 칼럼에도 썼지만 그 신성일이 집에서 내가 신세를 진 게 그건데 그 갑자기 몰락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돈에 대해서 굉장히 궁한 거예요. 학교에 낼 이제 월사금도 없고 어떨 때는 이제 뭐 떼거리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떼거리가 없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강한 어머니가 돼가지고 하여튼 집안 걱정, 돈 없는 걱정 이런 거는 일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넌 공부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 마을 가운데 그 나는 죽을 때 거기에도 내가 썼는데 어머니가 한 말 가운데 너는 뒤주라고 하지 쌀 넣는데 그걸 덜게 보지 말라고 그랬어. 쌀이 있는지를 없는지를 보지 말고 책상에 앉아 공부만 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 말 믿고 공부만 했는데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개념이 점점 없는 거죠. 그때 가난이 내가 결혼하고 신혼에도 그 가난이 있었어요. 그게 내가 이제 의사인데 왜 가난하냐 이랬지만은 내가 인턴 레지던트 할 때는 봉급이 없어요. 봉급이. 그러니까 마누라가 이제 직장에 나가서 하는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생활을 하니까 역시 궁핍하죠. 궁핍한데 그래도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 그게. 뭐냐면 어릴 때의 경험이 내가 가난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기 각인이 돼서 그런지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너무 가난한 거예요. 학교에 뭐 등록금도 못 낼 정도고 가정교사하고 말이지. 우리 때는 선생님이 보정하면 분납도 해주고 뭐 그랬거든. 이제 그런 처지에 놓였으니 가난하지 않다. 가난하지 않다고는 내가 안 생각했지만 가난하다고는 또 안 생각했어. 돈에 대한 어릴 때 경험. 돈에 대한 배짱이 어릴 때부터 이러셨나 봅니다. 월사금 이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사실은 무상교육이니까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초등학교 때도 다 내야 되니까 그게 사실은 돈 없는 가정에서 그게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셨죠. 그러면은 그 이제 돈은 당연히 아닐 거고요. 노년의 행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를 하나 뽑는다면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를 꼽고 두 가지를 꼽죠. 예. 하나는 돈이고 돈 하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 앞가림 할 정도의 돈. 그 다음에 건강이에요. 그렇게 순서로 하자면 건강, 돈 이렇게 하고 싶은데 건강이라는 거는 젊을 때 자기가 몸을 마구 한 사람 아니고는 또 그런 대로 유지가 되잖아요. 자기 건강 관리를 좀 잘하고 건강하고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만 있다면은 재미있게 살 수 있는 것이 참 많아요. 근데 그 두 가지가 그 재미를 앗아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딱 한 가지 하면 건강이고 두 가지 하면 돈. 예. 너무 과하지 않은 필요한 정도의 돈 정도는 필요하다. 건강 부분에서 이제 노년의 건강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신체적인 건강은 요즘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노년에 이르면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건강이 많이 약해지거든요. 특히 뭐 우울증이라든지 불면증 이런 것들인데 이런 정신적 건강을 좀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게 이제 많이 그 원인이 다르긴 하지만은 그걸 하나로 통합해서 쉽게 얘기하자면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앞으로 닥치지도 않았는데 닥칠 것을 걱정하는 요 두 가지에서만 자유로우면 사실은 정신과적으로 고통받을 이유가 없어요. 과거에 대한 집착은 그때는 내가 이랬는데 지금은 이러니까 이제 고통스럽잖아요. 그 미래는 아직 안 왔어요. 근데 뭐 죽음이 닥치면 나는 어떻게 하고 이게 또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집착과 미래에 대한 그 터무니없는
그런 불안 이런 것에 고통을 받으면은 현재가 행복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 그 내가 텔레비를 보다 보니까 그 유명한 김연아 선수 있잖아요. 스케이팅, 피겨 스케이팅. 그분이 나와서 뭐 무슨 프로그램인지 이제 아나운서가 뭘 물어요. 묻는데 뭘 물었냐면 아 김연아 선수는 과거에 뭐 무슨 올림픽에서 금메달 타고 뭐 그런 영광을 가졌는데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김연아가 대답하기를 그거는 그때 참 즐거웠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야, 그 말 듣고 내가 너무 감격했어요. 저 나이에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건 뭐냐면 과거에 지내간 거는 그때는 내가 즐거웠다 이거야. 근데 그때 즐거움을 지금까지 갖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을 이제 좀 편집해서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here and now.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어디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정신과에서는 현실이에요. 중심이 현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현실에 살면서도 과거에만 집착해서 살고 현실에 살면서도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는 평화롭지를 못한 거예요. 과거에 집착이라고 그러면 과거에 대한 후회 뭐 이런 거라고 보면은 뭐 후회도 좋고 뭐도 좋고 하여튼 과거에 자기가 대해서 영광스러웠던 지나치게 상황만 매달리는 매달리는 거죠. 그게 내가 예를 들면 어릴 때 부자였었다고 지금 가난하지만 옛날에는 내가 부자였는데 뭐 이러고 매달리면은 지금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착하느라고 또 옛날에 부자로 살았다는 거 생각하면 즐겁잖아요 또. 그래서 집착하지 말라는 게. 예. 과거에 얽매이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이게 이제 좀 정신과 건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 것 같은데요. 은퇴를 하고 나면 이제 시간이 많이 생기는데요.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뭐 먹고 자고 하는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뭐 11만 시간 이상의 시간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70세 이상 분들을 보니까 대충 남자들은 한 70%는 집에서 TV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시간들을 좀 잘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은 참 다양하게 활동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들을 이제 세 가지 정도 범주로 나눠 보면 공부, 그 다음에 이제 취미 활동, 그 다음에 사회 봉사 이 정도 이제 범주로 나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첫 번째로 이제 공부 부분에 있어서 요즘 뭐 여기저기 평생교육원도 많고 여기 가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한데 노년에 어떤 공부를 좀 했으면 좋을까요? 어떤 공부냐?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 좋겠는데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경험을 이 얘기를 할게요. 내가 일생 동안 이제 공부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직업을 갖고 살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댕길 때는 내가 내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부모님들이 좋아하니까 내가 상도 받아가고 공부도 잘하고 이러면 칭찬해 주잖아요. 그 칭찬이 달가워서 내가 공부를 한 거예요. 따지자면. 공부라는 거는 해서 내게 돼야 되는데 내게 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한 거라. 그 대학교 들어간 것도 조금 나하고는 적성이 이제 이과대학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취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통과하려고 억지로 공부하고 나면 행하게 잊어버리고 이제 이런 그게 생겼는데 정년 퇴임을 하고 나서 내가 이제 손녀애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내 사무실이 삼청동에 있었는데 그 이제 유치원도 삼청동이라 그거 내려주고 내 사무실까지 가는데 맨날 내가 보는 게 한국 디지털 대학이 있어. 그래서 내가 평소 교수로 있을 때 이 교육 재료를 이런 영상을 가지고 내가 굉장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OHP 가지고도 했고 환등기 그 다음에는 이제 PPT 만들어 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내가 정년 퇴임을 했는데 이 한국 디지털 대학이라. 그래서 내가 홈페이지를 찾아다가 보니까 뭐 상담학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
아 이거 내가 공부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뭘 공부하는 상담학과는 그 내 제자가 저기 교수로 있고 사회복지학과에도 내 제자가 있고 제자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문화예술학과를 선택을 했어요. 예. 그거는 뭐 왜 그랬냐면 정신과는 또 문화예술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고 내가 네팔을 봉사하면서 이제 주로 이제 사람들하고 관계가 많은데 그쪽 문화를 체계 있게 내가 이해를 한다면은 더 나은 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제에서 내가 문화예술학과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력서를 내잖아요. 그래서 내가 속여서 고등학교만 졸업했다고 이래 속이고 그 속이기는 속였는데 생년월일 보니까 뭐 내가 탈로가 나잖아요. 그래서 내 제자 교수들이 전부 나한테 와가지고 들어오지 말라고 말이지. 그 들어오면 자기들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편할 거 하나도 없다. 내가 여기에 공부하고 싶어서 들어가는 거니까 맨날 만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그랬더니 그래도 안 된대요. 그래도 들어간다. 이래. 마지막으로 이제 내 사위가 그 다른 대학에 교수를 하는데 그 제자가 거기 또 하나 있어. 그 친구를 시켜가지고 가정방문을 와가지고 제발 오지 말라는 거야. 그 오지 말라는 뜻은 이제 내가 뭐라고 할까 좀 부담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잘 설득을 했어요. 이런 이유로 내가 공부하려고 한다. 겨우 해놨더니 총장이 보자고 그래 또. 그래 봤더니 왜 들어왔냐고. 그래서 이래서 들어간다. 아 그러면 그 학위도 다 갖고 있으니까 4년 하지 말고 2년만 편입하라고. 그 내가 공부하고 싶어서 들어가는데 2년만 하라고 그러면 2년이 손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4년 다 하고 싶어서 그런 거다. 그래 우겨가지고 내가 들어갔어요. 그 4년을 공부했어요. 공부했는데 그 내가 그 장학금 타고 했어. 그리고 나올 때 1등 했어. 그래서 내가 부끄럽기도 하고 뭐냐면 나이 든 사람이 얼마나 아득아득해서 막 그래 1등도 하고 그러냐. 그래서 내가 막 해명도 하고 그랬어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그건 뭐냐면 당신들은 직장을 갖고 아니면 아기를 키우면서 공부를 하고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니까 켜놓고 공부하고 또 심심하면 켜놓고 공부하고 이것이 다르다 뿐인 거지. 당신들이 나보다 못하다든지 내가 당신보다 우월하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래 막 해가지고 이제 공감을 얻었어요. 재미있게 지냈어. 근데 그것까지를 생각하면 내가 제일 재미있게 보람있게 공부한 거는 그 고려사이버대학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깊은 얘기는 아니지만은 사이버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라고. 직업이 아닌 좋아하시는 거를 하시는 거니까 재미있게 하시는 그러니까 각 개인에 따라서도 그런 게 다를 거예요. 요새는 또 직업군이 하도 많으니까 그런 직업에 또 종사하려면은 자격증도 따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찾자. 하기 싫은 거는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기왕 하려면은 이 쓰임새가 좀 있는 거. 그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공부를 노년에 하는 게 그게 가장 행복하셨다고 그러니까요. 예, 꼭 그런 부분은 좀 참조해 볼 만하겠습니다. 공부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면서 그 네팔 이야기, 봉사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거의 뭐 40년 가까이 되시는데 이제 봉사하면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봉사하면은 내가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봉사를 수단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봉사 자체가 정말 교수님은 그때 40년 전에 시작하셨을 때 어떤 생각으로 봉사를 시작하셨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오게 되신 게 어떤? 그런데 나는 어떤 일을 해도 그런 목적이냐 수단이냐 이걸 따져가면서 해본 일이 없어요.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누가 물으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러면 듣는 사람은 좀 성의 없게 대답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이 그래요. 그 어떤 사람은 목적이 뚜렷하고 수단은 이걸로 뭐 이게 구분이 되는데 난 그게 구분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없는데
네팔은 왜 갔느냐 하면 내가 산이 좋아서 간 거예요. 그 학생 때 이제 산악연맹을 만들어가지고 57년도에 만들었는데 우리가 10주년 되면 히말라야를 한번 가자 이랬는데 그게 여의치 못했어요. 그때는. 그렇게 가고 싶은 곳인데 갈 수가 없으니까 포기하고 이제 한국에 있는 산만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82년에 갑자기 나보고 히말라야를 가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차출을 한 거예요. 그 왜 차출을 했냐면은 82년도 한국 마칼루 학술원정대예요. 그 이름이 사단법인 한국산악회가 등록이 문교부에 돼 있어. 그러니까 문교부에는 학술 단체라 해야 되는데 산에 올라가는 게 어떻게 학술 행위냐 이래가지고 못 가도록 제동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산악인으로서 논문을 쓰고 보고서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이제 내가 찍혀서 차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또 얼씨구 좋잖아요.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못 갔는데 그게 이제 맞아 들어가서 이제 82년에 내가 갔는데 40대 중반 정도 가신 거죠? 응? 40대 중반 정도 아니 가신 40대 후반에 가신 49살인데 히말라야 처음 가신 게 예. 그때. 근데 이제 가고 보니까 그 네팔 학생이 그 의과대학에 유학 온 애가 하나 있어요. 걔가 84년에 졸업해서 네팔로 돌아간 거예요. 가서 이제 나한테 편지를 보냈어. 그 자기가 한국에 있을 때는 무이촌 뭐 봉사도 가고 그랬는데 그 네팔은 그 의료 그게 굉장히 열악하니까 한국에서 무이촌 가듯이 그렇게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내가 89년부터 그 이화 의료 봉사단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정년 퇴임할 때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고 수단이고 뭐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가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봉사를 가게 된 거예요. 저도 100번 동감합니다. 사실은 뭐 사람들이 뭐 어떤 목적을 뚜렷이 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어떤 인연이 왔게 되고 그걸 소중히 여겨서 잘 관리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삶의 중요한 태도일 수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아까 좋아하는 공부를 아까 하나씩 하면 참 좋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노후에 이제 보통 취미 생활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좋아하는 공부와 취미 생활을 이 뭐가 다른지 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취미 생활 같은 걸 어떤 걸 하면은 좀 노년이 풍요로울 수 있을지요. 근데 이제 그 취미가 어떤 거다 하는 그 탤런트는 본인이 잘 알 건 아니에요. 그 본인이 잘 알아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나한테 그 찾아오신 환자 한 분이 그 교장 선생님 정년 퇴임을 하고 이제 정말 무료해. 그래서 나보고 취미 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자꾸 묻는 거예요. 그 취미는 자기가 선택해서 좋아하는 걸 하는 게 그게 취미인데 그래도 자기는 집에서 학교 가고 학교 마치면 집에 오고 평생 그것만 했다는 거예요. 옆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정년 퇴임을 해놓으니까 잠도 안 오고 말이지. 그래서 이제 취미 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당신이 하나 추천해주면 하겠다는 거예요. 하도 졸라서 말이지. 어디 사느냐 그러니까 이제 여의도에 사신대요. 그 여의도에 사시면 그 운동 시설이든지 그런 게 많지 않냐고요. 자기 아파트 바로 앞에 그 정구장이 있대요. 테니스장. 그래서 내가 그럼 가깝고 좋겠네. 테니스를 하면 좋겠다고. 고맙다고. 그래가지고 한 서너 달 안 오셨어요. 근데 응급실에서 갑자기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런 교장 선생님이 들어오셨는데 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쫓아갔더니 당신 말을 믿다가 내가 이래 됐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정부치라고 그랬잖아요. 그 정부치라고 그랬다고. 그 말을 시행한다고 밥 먹고 나가서 정부치고 점심 먹고 나가서 정부치고 저녁 먹고 또 나이차가 있으니까 치고 한 석 달 하니까 몸이 망가지는 거죠. 응? 그러니까 당신 말 듣다가 그래 됐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분은 이제 취미라든지 이런 것도 의무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취미라는 거는 그런 책임감도 없고 의무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저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김 선생 보고 지금 북한산 꼭대기 100군데에 갔다 오세요. 그러면 가겠어요? 내가 산을 좋아하면 올라가요. 돈 안 줘도 올라가는데 산이 싫으면 돈을 억만금을 줘도 안 가는 거예요. 그 취미와 우리가 직업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거는 그 차이예요. 그 차이가. 돈 안 줘도 하잖아요, 취미를, 그지?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취미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 거니까. 즐거움을 얻는다는 것은 생의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러니까 취미라는 거는 남한테 물을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데 관심이 있는가, 그걸 탐색하셔야 돼요. 스스로에게 조용히 깊이 질문을 해보고 자기가 찾아 길을 나서야 되겠네요. 그럼요. 예. 그 교수님 쓰신 책에서 이제 또 하나 인생에 있어서는 버티는 힘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겨울 같은 어려운 시기는 그거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고 누구나 다 그런 시기는 맞게 되는데 문제는 그 시기에 좌절하는 것보다 그 시간이 지나가도록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해서 이제 버티는 힘을 강조를 하셨는데 그 버티는 힘을 어떻게 하면 좀 정신적으로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난 버틴다는 말을 내가 그 칼럼에 썼는데 왜 그 얘기를 듣냐면 내 선배 교수님이 있어요. 88세 이제 89세가 됐는데 이분이 이제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88세까지 살았으니까 적어도 한 9학년까지는 살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지 모르겠다. 버틴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연상되는 게 버틴다 그러면 레슬링 경기 있잖아요. 레슬링. 그 밑에 깔린 사람은 그 정해진 시간 동안 잘 이렇게 버티면은 또 살아나가지고 시합을 한단 말이에요. 버티지 못하면 지잖아요. 그래서 버틴다는 걸 사전 찾아보면 이제 약한 사람이 쓰는 방법이라 버틴다는 게. 그래 이제 우리가 데모하는 것도 약한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 연좌 데모 앉아서 그걸 다른 말로는 앉아 버티기라고 번역이 돼 있더라고. 앉아 버티기. 그 버틴다는 말이 이제 그 약자에게 쓰이는 그런 용어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이 든 사람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약자예요. 왜 그러냐면 생물학적인 연령이 이미 이제 죽음에 근접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생을 뭐 어떻게 살아간다 이거보다는 90세까지 어떻게 버티느냐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버티기라는 것인데 젊을 때 버티기 같은 거는 안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좀 연세가 들고 그러면 그때 가서 버틴다는 것은 내 몸과 뭐 여러 가지를 어떻게 좀 관리해서 그래도 뭐 1년이나 2년을 더 연장해 갈 수 있을까 그런 정도에서 버틴다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좋죠. 젊을 때는 버티는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살아야죠. 그래도 어려운 시기가 요즘 젊은이들이 참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그렇죠. 해가지고요. 그 버틴다기보다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고충을 견디면서 이제 찾도록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찾도록. 그러니까 인생은 이렇게 굴곡이 항상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걸 잘 견디고 버티면은 또 다른 기회가 온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좀 전에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죽음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수님 이제 네팔을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 티벳도 이제 그쪽에 있고 한데 이전에 보면 티벳은 그 사자의 서라는 또 책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나름 거기 독특한 죽음에 관한 관이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저 죽음에 대해서 어떤 그 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관을 갖고 있다고 내세우기는 어려워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난 죽음이라는 단어가 참 싫었어. 그 죽음이라는 단어를 내가 입 밖에 내면 내가 따라서 금방 죽을 것 같은 이런 비논리적인 생각 때문에 그걸 입에 담기가 참 어려운데 그걸 처음으로 내가 입에 올린 거는 그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이거예요. 이건데 내가 지어준 제목이 아니에요, 그게.
내가 지어준 제목은 나는 재미있게 살고 싶다. 나는 재미있게 살고 싶다. 근데 이제 그 편집실에서 나한테 이제 표지가 왔는데 보니까 죽을 때까지 하는 게 딱 들어있어요. 그때 내가 깜짝 놀랐어. 이 내 속내를 들킨 것 같은 느낌이라. 그 죽음에 대해서 내가 안 생각한 건 아닌데, 생각하면은 내가 금방 따라 죽을 것 같은 이 이제 어린애 같은 비논리적인 생각 때문에 입 밖에 내지 않았을 뿐인 거지. 나는 항상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기폭제가 돼가지고 나도 이제 마음 놓고 그 얘기를 하게 된 건데,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조금씩 그 실체에 가깝게 내가 이제 접근이 돼. 죽음이라는 건 내 생각은 슬픈 거예요. 그 지금과 같은 이런 생명체로서 이어가는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물론 다른 물질로 뭐 이제 돼가지고 종교에 따라서는 환생한다 하기도 하고 천당한다 하기도 하고 뭐 별 얘기가 다 있지만 그거는 뭐 의학자로서 믿기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 죽음이라는 거는 우선 슬픈 거예요. 일단 존재의 지금과 같은 생활을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그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슬프긴 한데 그 누구나 다 죽는 건데 슬프다고 해서 또 그거 매달리 가지고 있으면 내 앞에 스쳐 지나가는 좋은 기회들도 내가 잡지 못하는 거예요. 재밌는 것도 이렇게 보면 아 이게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게 매달릴 뿐이면. 그래서 저는 강연을 할 때 누가 대학생이 그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은 어떨 때 제일 기쁘냐고. 그래서 내가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아 살았구나. 이게 나한테는 굉장히 큰 기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할 말은 없고 당신도 내 나이 되면 그 말을 그걸 알 거라고 그러고 이제 얼버무렸는데 그거는 사실이에요. 우선 숨 쉬고 눈 뜨니까 뭐 보이고 하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은데 그 다음 따라오는 단어가 죽음이에요. 그래 봤자 죽을 걸. 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조금 슬퍼지는데 기왕 눈 떴으니까 누구하고 만나기로 오늘 녹화하기로 했지. 이러면 또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틈새를 가지고 이제 하루를 이어간다 그래요. 그러면 하루가 즐거우면 뭐 그 여우는 또 며칠 가잖아요. 그러나 죽음이라는 단어는 매일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그 2015년에 우리 집 주차장을 내려가다가 계단 하나를 헛디뎌 가지고 내 머리를 다쳤어요. 머리를 다쳐가지고 딱 누운데 이 머리를 만져보니까 이 뼈가 함몰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피가 뭐 엄청 흘러요. 그 119에 이제 가족이 연락을 해놓고 주차장 바닥에 들어누워가지고 딱 떠오르는 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냐면 내 인생도 이렇게 마감을 하는구나. 뭐 딴 생각은 안 들더라고. 이렇게 내 인생을 마감하는구나.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이상한 생각이 하나 들어요. 기왕 넘어지려면 한 열흘만 있다 넘어질 거지. 왜 이런 생각이 썼어요. 그 열흘이라는 걸 뭐냐면 내가 네팔 원고를 우표 원고를 써가지고 11월 말에 주기로 했는데 내가 넘어진 게 11월 20일이라. 그 죽음의 순간에 그런 생각이 나다니 그게 참 이상한. 그래서 그건 그냥 이제 미래에셋의 그 면제를 좀 중단했던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아주 절박하게 느껴지지는 않았는데 막상 죽음에 직면하니까 어떻게 그런 답답한 소리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그렇게 뭐 마음이 넓고 그런 사람도 아닌데 그런 담담한 생각, 이렇게 해서 내 생애가 마감되는구나. 그 말고는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요새 생각은 뭘로 이제 그거 하냐면 하루라도 그렇게 즐거운 여거든 유쾌한,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나한테 유쾌한 게 뭘까?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그걸 작지만은 확실하게 내가 이제 느껴가면서 사는 그 여생이에요.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존재 자체가 참 좋은 거고 아름다운 것이니까 마음껏 즐기시는 거고 즐기는 거고 존재의 소멸이라는 것은 사실은 누구나 슬픈 일인데 그렇죠. 막상 당해 보시니까 그렇게 뭐 심각한 건 아니고 좀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때 넘어지셨을 때 그런 것이니까 너무 거기 집착하지 말고 지금 현재를 잘 즐기고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최근에 이제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자꾸 그리고 고령화가 되면서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철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젊은 세대하고 가끔씩 충돌인데 보이는 충돌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이제 카톡이나 이런 데 이야기들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너무 무례하다. 예, 너무 이게 모든 게 자기의 권리를 너무 많이 주장하는 것 같고 이러면서 이제 또 특히 이제 잘 안 들리니까 크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그렇게 들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노년에 우리가 노년의 예절이라는 것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이 넌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해서 고치고 하는데 나이가 한 40 뭐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제 주변에서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상사도 자꾸 없어지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자꾸 다르고 무리한 길로 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벌컥벌컥 화를 잘 내기도 하고요. 교수님도 뭐 벌컥벌컥 화내는 거에 관해서 좀 써놓으셨는데요. 그래서 일본에 보면 노인들의 폭력도 막 일어나고 하는데 노년에 우리가 어떤 예절을 좀 가져야 될지요? 예절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사회가 변화되는데 내가 어떻게 적응할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나이는 누구나 다 먹어서 지금 청년이지만 노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이 될 때 내 주변 환경과 내가 어떻게 적정한 적응을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건데 그 전철에서도 그런 얘기하는 걸 보면 노인이 과거의 우리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과거에는 그게 맞는 가치관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세상이 변해가는 가치에 대해서 내가 수능까지는 못하더라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해할 필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굉장히 그 퍼센테이지로 봐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해를 하면은 추석이나 설에 가족 모이는데 너 언제 국수 먹을 거니 뭐 애는 언제 낳느니 뭐 이런 소리 해봐야 그건 안 하는 소리보다 못 하거든요. 그 즐겁게 1년에 한두 번 만나는데 그 덕담도 많은데 그 자꾸 그런 소리 해가지고는 꼰대 소리밖에 들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아날로그 시대의 가치관에 집착하지 말고 세상은 바뀌는 것이니까 바뀌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순응하면 더 좋겠지만은 그럴 능력이 안 된다면 그런 것도 있다 하는 것을 내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해할 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노인이 젊은 사람하고 싸우다가 할 말 없으면 너는 애비도 없냐? 아니면 너 몇 살이냐? 이 나이로 가지고 이제 제압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내 생각에는 이래요. 그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요새 뭐 유머도 많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면 그래도 좀 싸움에서 여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너 늙어봤니? 나는 젊어봤단다. 그러면 그건 이미 지는 경험하지 못한 늙음을 나는 경험했고 지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젊음은 나는 이미 경험했고 그러니까 내가 나이 많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말 들으라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그런 정도의 그 유머라도 요새는 그런 유머들이 많이 떠돌아다녀요. 그걸 좀 이해를 하면서 그 청년들하고 소통할 때 그 나이만 내세워가지고 그러시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말소리가 커지는 거는 이 난청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부가 그 말할 때 목소리가 커져요. 서로 잘 못 들으니까. 그러면 애들이 내려와가지고 제발 좀 싸우지 말라고 말이지.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목소리가 좀 커진 건데 애들은
일생 동안 나하고 살면서 내가 그렇게 큰 소리를 하는 걸 못 들었으니까 이거는 싸우는 걸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는 젊은 사람들이 조금 또 노인을 이해해줘야 될 부분이고, 또 노인은 또 그런 유머를 가지고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상호 특성에 대해서 조금 한 발짝만 이해를 하면 굉장히 즐거울 것 같아요. 예. 뭐 꼭 이해절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럼요. 예,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고 또 노년의 젊은 사람들은 이제 노년의 생리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하는 것, 그 서로 간의 이해가 이제 더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김영석 교수님 한번 강의하신 데 갔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나이가 이제 거의 9순에 가까운 선배 교수님이 이제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그때 김영석 교수님이 75이었답니다. 그래서 김 교수 나이가 몇이신가 해서 저 75세입니다 했더만은 한 잠시 가만 계시더만은 하시는 말씀이 한창 좋을 때군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보시기에 저희들 40대 50대 저희들은 나름대로 야 이제 곧 60대가 접어드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좀 이 40, 50대들에게 좀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요. 40, 50대뿐 아니라 막 전절영청이야. 네. 내가 이과대학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날 불러가지고 너 몇 살이냐 그러고 그 몇 살인데 아 참 좋은 때다 그래. 그 나보다 연세가 많으니까 부러워서 그런가 보다. 그 내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인턴을 하니까 또 불러가지고 너 몇 살이냐? 또 몇 살입니다. 한참 계시던 참 좋은 때다. 또 내가 이제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고 뭐 이러면서 내가 또 찾아서 인사를 드리면 꼭 물어요. 지금 몇 살이냐고. 그래서 이 양반 말할 때마다 나이를 묻고 말이지 기억력이 없나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답은 한결같아. 조금 머뭇하다가 그래 참 좋을 때다. 이걸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는데 정신관리 이제 오래 하다가 보니까 내 스스로 어떤 이해를 했냐면 연령이 어느 한 연령이 즐거운 때가 아니고 좋은 때가 아니고 전 연령대가 좋은 때예요. 그러니까 10살 때는 10살 때 즐거움이 있고 20살 때는 20살 때의 즐거움이 있고 30살은 30살의 그게 있고 그러니까 75살 된 김영석 교수 보고 참 좋은 때다 한 거는 70살이라야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만끽하라는 얘기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전열영청에 좋은 때예요, 그게. 그래서 이런 연령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제 그 샘터사에서 낸 또 책이 하나 있는데 그건 제목이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이렇게 냈어요. 근데 그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연령 기준으로 어떻게 보는가. 자,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기준으로 하면 나는 85세. 응? 그게 굉장히 늙었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살 거를 생각하면 오늘이 첫날이잖아요. 살아가는. 미래를 생각하면.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 나이를 계산하는 계산법이 과거에 두느냐 미래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래 과거에 두면 제일 늙은 거고. 선생님도 지금 40대 50대 그러지만은 제일 늙은 거예요. 과거를 기준으로 하면, 그지? 예, 그러나 미래를 기준으로 하면 오늘이 첫 탄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하는 거는 미래지향적으로 이제 살아보자 그런 뜻으로 했는데 김영석 교수가 75세 그 얘기는 아주 공감합니다. 예, 오늘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그 현재와 그리고 현재의 존재 자체를 참 잘 즐기고 충분히 누리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취미생활, 공부 이런 것들은 이제 좋아하는 것들을 택해가지고 꼭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꼭 무슨 저도 이제
많이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많은 이제 성공한 사람들은 나는 어릴 때부터 무슨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뭘 꼭 하겠다 이런 건데 인생의 어떤 경험이라는 것은 사건이라는 것은 꼭 우연으로 닥치는 것이고 그 우연에서 자기가 그걸 어떻게 잘 관리하고 만들어 나가냐가 참 좋은 인생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 지금 과거를 쳐다보면은 내가 제일 늙었지만은 앞으로 미래를 쳐다보면은 나는 지금이 제일 젊을 때다. 그래서 나날이 어느 세대에 있든지 그 나이 때가 가장 좋은 때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